내 딸을 죽여? 너 돌팔이지? 너무 죄송합니다. 서울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 새벽 2시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는 복도에서 50대 남성이 조용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민호 청소부. 이 병원에서 벌써 10년째 일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그를 투명인간처럼 대했고 간호사들도 그냥 청소 아저씨 정도로만 불렀습니다. 오늘도 길었네. 이민호가 혼자 중얼거리며 복도 끝까지 걸레질을 마쳤습니다. 10년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루하고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에게는 이 단순한 반복이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응급실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몇 명의 당직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고 환자 몇 명이 침대에서 링거를 막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민호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밤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료진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진짜 응급 상황이 터진다는 것을. 갑작스런 급정거 소리가 병원 앞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쇳소리와 비명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대형 교통사고였습니다. 응급실, 다중외상 환자 5명 들어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응급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잠시 전까지 조용했던 공간이 갑자기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각종 의료 장비들이 준비되었습니다. 1번 환자 의식 잃음, 다발성 외상, 2번 환자 복부 관통상, 3번 환자 흉부 외상, 호흡곤란. 구급대원들이 연이어 환자들을 실어왔습니다. 이민호는 복도 한쪽으로 비켜서서 의료진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각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어떤 처치가 우선되어야 하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닥터 김 3번 환자 혈압 떨어집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1년차 레지던트 김민수가 환자에게 달려갔지만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험 부족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촬영하고, 아니다, 먼저 심전도부터. 김민수가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민호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좌측 기흉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흉관 삽입을 하지 않으면 환자가 위험했습니다. 안 돼. 이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환자의 얼굴이 점점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레지던트는 여전히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소리쳤지만 응급의학과 교수는 다른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민호의 발걸음이 저절로 환자 쪽으로 향했습니다. 10년간 숨겨왔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그 환자는 기흉입니다. 즉시 흉관 삽입이 필요해요. 이민호의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청소부가 의학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김민수 레지던트가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좌측 기흉으로 인한 호흡곤란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3분 안에 심정지가 올 수 있어요. 이민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감히. 김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1년차 레지던트로서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민호는 이미 환자에게 다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30년 전 수련의 시절과 똑같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가슴을 살펴보며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좌측 2번째 갈비뼈 사이 쇄골 중앙선에서 흉관 삽입이 필요합니다. 이민호가 정확한 위치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들도 놀란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청소부가 이런 전문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응급의학과 과장 강수진 교수가 뛰어왔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인 그녀는 환자 상태를 한번 보더니 이민호의 진단이 정확하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맞습니다. 즉시 흉관 삽입해야 해요. 강수진 교수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저 사람은 청소부인데. 김민수가 당황해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수진 교수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민호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 환자를 보는 시선, 정확한 진단. 모든 게 일반인과는 달랐습니다. 이민호는 환자의 셔츠를 찢고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제까지 수술을 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14게이지 바늘, 지금 당장. 이민호가 요청했습니다. 강수진 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청소부에게 의료기구를 맡겨도 될까요?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요. 강수진 교수가 바늘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이민호의 30년간 잠들어 있던 의사의 혼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이민호가 환자의 갈비뼈 사이로 바늘을 삽입하는 순간 응급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와 함께 환자의 가슴이 정상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랗게 변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와, 대박! 간호사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감탄했습니다. 강수진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민호를 바라봤습니다. 30년 경력의 그녀도 이렇게 완벽하고 신속한 처치는 처음 보았습니다. 환자 의식 돌아왔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기쁘게 외쳤습니다. 환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위기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이민호는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응급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의료진의 시선이 이민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일반 청소부가 이런 전문적인 의료 처치를 할 수 있을까요? 당신, 정말로 의사가 아니신가요? 강수진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의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정체성이 한순간에 드러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청소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처치는 김민수 레지던트가 말했습니다. TV에서 본 거예요. 의료 드라마 많이 보거든요. 이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TV 드라마를 본 것만으로 그런 완벽한 처치가 가능할 리 없었습니다. 특히 강수진 교수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의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말 신기하네요. TV만 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 간호사 중 한 명이 말했지만 그녀도 완전히 믿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민호는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전 청소 계속하겠습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은 40대 후반의 남성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병원 이사장 박진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병원에 있을 리 없지만 큰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나온 것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의료진들에게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한쪽에서 걸레를 들고 있는 이민호를 보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이영우?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 얼굴, 30년 전 그 눈빛, 분명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함께 공부했고 함께 레지던트를 했던 그 친구가 맞았습니다. 이민호 역시 박진우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갔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의 다른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들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너냐? 박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동시에 그리움이 스쳐갔습니다. 진우야, 정말 오랜만이다. 이영욱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강수진 교수와 다른 의료진들이 놀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이사장과 청소부가 서로를 안다니? 그것도 이름을 부르며 반가워하다니? 형, 도대체 여기서 뭘? 당신은 의사였잖아. 그것도 박진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이었지. 이영욱이 박진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신경외과 레지던트 1년 차였고 응급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울대 의대 수석? 신경외과 레지던트? 그런 사람이 왜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걸까요? 김민수 레지던트는 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함부로 대했던 청소부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의사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까 그 처치는? 강수진 교수가 이해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청소부로? 박진우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영욱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직 그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긴 이야기야. 나중에. 이영욱이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형우가 난 너를 30년 동안 찾았어. 30년 동안. 박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갑자기 사라져서 어디 갔는지, 뭘 하고 사는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 주변 의료진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30년 만에 재회라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영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응급 환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20대 여성, 의식불명 상태. 구급대원이 외쳤습니다. 이영욱과 박진우의 시선이 동시에 새로운 환자에게 향했습니다. 뇌출혈 의심 환자입니다. 구급대원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환자는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호흡은 불규칙했고 동공 반응도 느렸습니다. 강수진 교수가 즉시 환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즉시 CT 촬영하세요. 이영욱은 본능적으로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의사로서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교수님, 이 환자는. 이영욱이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 하려던 거예요? 강수진 교수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영욱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었습니다.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신경외과 당직인은 어디에 있나요? 강수진 교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다른 응급수술 중입니다. 최소 2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2시간? 이 환자는 30분도 못 기다려요. 강수진 교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응급실 접수 담당 간호사가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정수연, 27세. 간호사가 읽었습니다. 이영욱과 박진우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수연? 30년 전 그 이름과 같았습니다. 정수연? 이영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더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다. 보호자 연락처에는
정성민이라고 되어 있네요. 박진우가 이영욱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30년 전 그 정성민과 같은 사람일까요? 연락 돌렸습니다. 곧 도착하신다고 하네요.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이영욱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정성민이라면, 30년 전 자신이 수술했던 아이의 아버지라면, 환자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뇌압이 올라가면서 동공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강수진 교수가 다급해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며 50대 남성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수연이. 그가 환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영욱과 박진우는 그 남성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정성민이 맞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제발 우리 수연이를 살려주세요. 정성민이 무릎을 꿇으며 의료진에게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일단 진정하시고. 강수진 교수가 달래려 했습니다. 제발이요. 큰딸도 어린 때 뇌수술 받다가. 정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이영욱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실수로 잃은 아이의 아버지가 또 다른 딸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박진우도 이영욱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그들 모두가 함께 겪었던 비극이었습니다. 아버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수진 교수가 말했지만 신경외과 의사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간 압박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영욱은 환자를 바라보며 내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30년 전 수연이 언니를 구하지 못했던 자신이 이제 수연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 형우가, 박진우가 그의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불렀습니다. 진우야, 나는 더 이상 수술할 수 없어. 이영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죽어가고 있어. 신경외과 레지던트가 언제 도착한다고 했나요? 이영욱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최소 20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20분. 환자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동공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사 위험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형우가, 너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어. 박진우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만약 또 실패한다면? 30년 전과는 달라. 넌 이제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이영욱에게 경험이란 30년 전 그 실패뿐이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강수진 교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성민이 환자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여기 있어. 괜찮을 거야. 그의 모습을 보던 이영욱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수연이 언니를 구하지 못했던 죄책감 때문에 지금의 수연이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술실 준비해 주세요. 이영욱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형우가, 하지만 너는 의사 면허가. 박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이 아이를 살리는 게 먼저예요. 이영욱의 눈에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30년 전 내가 수연이 언니를 못 살렸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이영욱이 수술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정성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이영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정성민이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큰따님 수술했던 의사가 저였습니다. 정성민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이해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성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영욱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성민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놀랍게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그때도 최선을 다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정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우리 수연이만은. 이영욱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간 품고 있던 죄책감과 아버지의 용서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욱이 약속했습니다. 형우가, 나도 같이 할게. 박진우가 그를 따라왔습니다. 진우야, 너도 수술 안 한 지 30년이. 이영욱이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했잖아. 30년 전에도 지금도. 박진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영만 하던 내가 의사를 포기한 건 너 때문이야. 그 사고 이후로 나도 환자를 볼 수 없었어. 박진우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경영 쪽으로 돌았지만 의학 지식만큼은 계속 공부했어. 이영욱이 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우리 같이 끝내자. 30년 전 그 일을. 두 사람이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강수진 교수와 간호사들도 따라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간호사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믿어야죠.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강수진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수술실에서 이영욱이 손을 씻으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복을 입었던 그날.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던 그날. 형우가 괜찮아? 박진우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떨려. 이영욱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메스를 잡는다니.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어. 강수진 교수가 수술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신가요? 해봐야 알겠죠. 이영욱이 수술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환자가 수술대로 옮겨졌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전신 마취를 시행했고 각종 모니터링 장비가 연결되었습니다. 이영욱은 환자의 머리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수연이 언니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욱이 메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공백이 한순간에 느껴졌습니다. 형우가 천천히 해. 박진우가 격려했습니다. 이영욱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전 그 떨림을 떨쳐내야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초보 레지던트가 아니었습니다. 메스가 환자의 두피에 닿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의 손떨림이 멈췄습니다. 마치 어제까지 수술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완벽한 절개선이네요. 강수진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이영욱 자신도 놀랐습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근육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의 움직임, 메스를 잡는 각도,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지혈 완료.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이영욱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옆에서 보조하며 감탄했습니다. 형욱은 여전히 천재였습니다. 3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두개골을 열고 뇌를 노출시키는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부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하고 파열된 동맥류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출혈 부위가 보입니다. 이영욱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동맥류가 파열된 위치는 매우 까다로운 곳이었습니다. 중요한 혈관들과 뇌신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네요.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이영욱이 미세한 기구로 출혈 부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추가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출혈, 추가 출혈 발생. 간호사가 급하게 외쳤습니다.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심박수가 불안정해졌습니다. 30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영욱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30년 전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형우가, 박진우가 다급하게 부르며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는 이영욱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30년 전과는 달라. 박진우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 경험이 있어. 그때의 실수를 알고 있잖아. 이영욱이 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친구의 눈에서 신뢰와 격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맞아. 나는 이제 달라. 이영욱이 중얼거리며 다시 집중했습니다. 30년 전의 실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급하게 처리하려다가 더 큰 손상을 입혔었습니다. 이번에는 차근차근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흡입기 더 세게 시야 확보하겠습니다. 이영욱이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출혈 부위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혈관이 손상되어 출혈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이라면 당황했겠지만 이제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미세 클립으로 지혈하겠습니다. 이영욱이 정확한 위치에 클립을 적용했습니다. 출혈이 멈췄습니다. 환자의 활력 징후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형우가. 박진우가 격려했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인 파열된 동맥류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수술의 핵심이었습니다. 동맥류 목 부분이 보입니다. 클리핑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욱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오히려 그를 더 신중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영욱이 동맥류 클립을 조심스럽게 위치시켰습니다. 이 순간이 수술의 성패를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완벽한 위치입니다. 강수진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클립이 동맥류의 목 부분을 정확히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의 출혈 위험은 없었습니다. 파열된 동맥류는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혈류 확인하겠습니다. 이영욱이 주변 혈관들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중요한 혈관들이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뇌조직에 손상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간호사가 기쁘게 외쳤습니다. 이영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잡은 메스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30년 전의 실패를 완전히 극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형우가 정말 대단해. 박진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냈지. 이영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개골을 닫고 봉합하는 과정도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수술 과정이 끝났습니다. 완벽한 수술이었습니다. 강수진 교수가 최종 평가를 내렸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환자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모든 징후는 양호했습니다. 정성민이 회복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기다렸었고 그때는 나쁜 결과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버님, 이영욱이 수술복을 벗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수연이는? 정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이영욱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걱정 마세요. 그때 회복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의식 돌아왔습니다. 정성민이 급하게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이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빠, 수연이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연아, 수연이. 정성민이 딸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담당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신경학적 결손도 없고 모든 기능이 정상이에요. 이영욱이 회복실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행복한 장면이었습니다. 정성민이 회복실에서 나와 이영욱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성민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이영욱이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일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고생하신 거였군요. 정성민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영욱이 다시 사과했습니다. 정성민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30년 전에도 최선을 다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 수연이를 살려주셨잖아요. 하지만, 첫째 아이는 하늘이 데려간 거예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정성민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오히려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신 선생님이 더 안타까워요. 이영욱의 눈에서 30년간 쌓인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박진우가 다가와서 이영욱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며칠 후 이영욱은 병원장실에서 박진우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형우가 이제 다시 의사로 돌아와. 박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면허도 없고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 실력이면 언제든지 면허 복구가 가능해. 박진우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영욱은 망설였습니다. 30년간 청소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의사로 돌아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진우야, 나는 이미 50대야. 지금 와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는 여전히 그때의 천재 의사가 살아있어.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우가 너는 이번 수술로 증명했어. 여전히 뛰어난 의사라는 것을. 그리고 30년의 경험이 너를 더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영욱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정원에서 환자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면 안 될까? 이영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 박진우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이영욱은 여전히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민호 선생님, 김민수 레지던트가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아저씨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래요? 이영욱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급실에 어려운 환자가 왔는데 혹시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영욱이 김민수를 따라 응급실로 갔습니다. 40대 남성 환자가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뇌출혈 의심인데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서요. 김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이영욱이 환자를 살펴봤습니다. CT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미세한 뇌출혈이 있었지만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보존적 치료로 충분할 것 같은데요. 혈압 조절하고 경과 관찰하시면 됩니다. 이영욱이 조언했습니다. 역시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민수가 고마워했습니다. 강수진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이민호 선생님, 정말 아깝네요. 이런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날 밤 이영욱은 병원 옥상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숨어 살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다시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진우야, 나 결정했어. 이영욱이 말했습니다. 정말? 다시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박진우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큰 병원이 아니라 작은 병원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 이영욱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30년 전 수연이 사건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 의사라는 직업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이영욱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명예나 돈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구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박진우가 이영욱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함께 할게. 너도? 나도 30년간 경영만 하면서 뭔가 빠진 느낌이었어. 다시 환자를 보고 싶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함께 의학의 길을 걷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후 이영욱과 박진우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강남에 작은 건물 하나 임대했어.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너무 큰 건 아니야? 이영욱이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적당한 크기야. 신경외과를 중심으로 하되 일반적인 진료도 할 수 있게 했어. 이름은 뭘로 할까? 희망 신경외과는 어때? 박진우가 제안했습니다. 희망? 좋은 이름이네. 이영욱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도 계획하고 있어. 이영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동안 병원비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 강수진 교수님도 관심 보이시더라. 가끔 와서 도와주시겠다고. 정말 고마운 일이네.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간의 방황이 끝나고 진정한 의사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형우가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박진우가 약간의 불안감을 표현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에게는 30년의 경험이 있잖아. 한 달 후 희망신경외과 개원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영욱은 의사 면허 복구 절차를 밟고 있었고 박진우는 병원 운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 구성은 어떻게 할까?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너무 크게 시작하지 말자. 우리 둘이 메인이고 간호사 몇 명과 기사 1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이영욱이 대답했습니다. 의료 장비는? 최신 장비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진료에 필요한 것들은 갖춰야지. 김민수 레지던트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들, 저도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 민수야. 개원하면 가끔 와서 도와줘. 이영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성민과 수연이도 찾아왔습니다. 수연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이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야, 건강해진 모습 보니까 내가 더 기뻐. 이영욱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도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정성민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개원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의사의 길이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명예나 성공보다는 진정한 의료 봉사의 뜻을 두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희망 신경외과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병원이었습니다. 대형 병원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것이었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뛰어난 의사가 작은 병원을 열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선생님, 첫 환자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알렸습니다. 60대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만성 두통으로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영욱이 할머니를 자세히 진찰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꼼꼼하고 정확했습니다. 할머니, 긴장성 두통이세요. 스트레스와 근육 긴장 때문이에요. 이영욱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말인가요? 다른 병원에서는 별 이상 없다고만. 간단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이영욱은 환자의 밝은 표정을 보며 진정한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희망신경외과는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무료 진료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무료 진료 환자가 20명이나 됩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많이 오셨네. 좋은 일이야. 이영욱이 웃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주로 찾아왔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젊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는 머리를 다쳐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경제적 여건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돈이 없어서.
아버지가 울먹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책임지고 치료해 드릴게요. 이영욱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건강이 우선이에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이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의사의 진짜 보람이지. 이영욱이 박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30년 전 우리가 꿈꿨던 의사의 모습이야. 1년이 지났습니다. 희망 신경외과는 이제 지역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이영욱과 박진우의 이야기는 의료계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병원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수연이와 현재의 수연이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잘하고 있지? 이영욱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니도 동생도 이제 평안하겠지. 박진우가 함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도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수술도 있었고 간단한 진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를 같은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루 진료가 끝났습니다. 이영욱과 박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병원 앞 작은 정원에서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평화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형우가 행복해?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응. 30년 만에 진짜 행복해. 이영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네. 그래도 늦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은 내일 또 찾아올 환자들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의 방황과 아픔을 딛고 드디어 진정한 의사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병원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희망 신경외과라는 글자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병원으로 이영욱과 박진우의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희망 신경외과가 개원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이영욱이 진료를 마치고 차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면회 오신 분이 계십니다. 간호사가 알렸습니다. 누구죠?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님이세요. 이영욱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이라면 30년 전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최명수 교수의 후임일 것입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며 5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준 교수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의 현재 과장이자 국내 신경외과계의 권위자였습니다. 이영욱 선생님 맞으신가요? 김태준 교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태준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이고요.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영욱은 당황했습니다. 왜 이런 큰 병원의 과장이 자신을 찾아왔을까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의 수술 실력에 대한 이야기가 의료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하신 몇 가지 어려운 수술들. 이영욱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나요? 정수연 환자 케이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30분 내에 완벽한 동맥류 클리핑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경험 많은 신경외과 의사도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김태준 교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실은 저희 병원에 매우 어려운 환자가 있습니다. 7세 남자아이인데 뇌종양으로 여러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했습니다. 거부당했다고요? 종양의 위치가 너무 위험한 곳에 있어서요. 뇌관 근처의 깊숙한 부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이가 식물인간이 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욱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30년 전 수연이 언니의 경우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영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7세 아이, 뇌수술, 위험한 위치. 모든 것이 30년 전 그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런 어려운 수술을 할 실력이. 선생님, 겸손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김태중 교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선생님이 레지던트 시절에 작성하신 논문 초안입니다. 최명수 교수님께서 보관하고 계시다가 저에게 주셨어요. 이영욱이 그 서류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써놓고 완성하지 못했던 논문이었습니다. 뇌관 근처 종양의 안전한 접근법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선생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셨다니. 하지만 이건 완성되지 않은 논문이고, 그래서 더욱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이 논문을 바탕으로 실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분은 선생님뿐이에요. 이영욱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시 그런 위험한 수술을 해야 할까요? 이영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7세 아이, 뇌수술, 위험한 위치. 모든 것이 30년 전 그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런 어려운 수술을 할 실력이. 선생님, 겸손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김태중 교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선생님이 레지던트 시절에 작성하신 논문 초안입니다. 최명수 교수님께서 보관하고 계시다가 저에게 주셨어요. 이영욱이 그 서류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써놓고 완성하지 못했던 논문이었습니다. 뇌관 근처 종양의 안전한 접근법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선생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셨다니. 하지만 이건 완성되지 않은 논문이고, 그래서 더욱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이 논문을 바탕으로 실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분은 선생님뿐이에요. 이영욱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시 그런 위험한 수술을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이영욱과 박진우는 서울대병원을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밟는 익숙한 복도였습니다. 김태중 교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환자를 보시겠어요? 병실에서 7세 남자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작고 앙증맞은 얼굴이었지만 두통으로 고생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녕, 민준아. 이영욱이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옆에서 30대 부부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부모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 정말 수술해야 하나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수술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태중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영욱이 민준이의 MRI 필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위치에 종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아, 좋아하는 게 뭐야? 이영욱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로봇이요. 변신 로봇. 그래. 수술 끝나면 새 로봇 장난감 사줄게. 민준이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이영욱은 김태준 교수와 함께 수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종양의 위치가 뇌관에서 3mm 떨어져 있네요. 이영욱이 영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접근법으로는 위험해서 아무도 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전에 연구했던 레터럴 SUVOCCIPITAL 어프로치를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태준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 방법이 가능할까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우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최신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활용하면 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야. 좋은 생각입니다. 김태준 교수가 동의했습니다. 3명의 의사가 밤늦게까지 수술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30년 전 이영욱의 아이디어와 현재의 최신 기술이 만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다시 모여서 최종 검토를 해보죠. 이영욱이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태준 교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영욱은 30년 만에 다시 큰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이영욱은 병원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형우가 긴장돼?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조금. 하지만 30년 전과는 다른 느낌이야. 이영욱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때는 자신감만 있고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은 신중함과 경험이 있어. 김태준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 나왔습니다. 성공 확률이 85%로 나타났네요. 높은 확률이네요.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15%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영욱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일 수술 정말 괜찮을까요?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이를 제 아들처럼 생각하고 수술하겠어요. 이영욱이 약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준이는 지금 어떤가요? 로봇 장난감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선생님 말씀 때문에 수술이 끝나는 게 기다려지나 봐요. 이영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함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이영욱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수술에 임하려 했습니다. 선생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수술실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이영욱이 수술복을 입으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자 민준이가 마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선생님이야. 이영욱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로봇 정말 사주실 거죠? 민준이가 마취 직전에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가장 멋진 로봇으로 사줄게. 약속이에요. 민준이가 마취에 들어갔습니다. 이영욱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30년의 경험과 최신 기술이 만나면서 완벽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김태준 교수와 박진우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고 이영욱의 손놀림은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4시간 후 수술 성공입니다. 이영욱의 선언과 함께 수술실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30년 전의 실패를 완전히 극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영욱은 이제 진정한 신경외과 명의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